네, 안녕하십니까. 분위기가 좀 어두침침하게 성에는 맞는데 대중문화에는 별로 안 맞는, 대중문화는 조명이 비쳐야 되는데, 성대 학생 손으로 보시겠습니까? 성대 학생 아닌 분 되게 많이 오셨네요. 이렇게 항상 정체 모를 관중이 있을 때가 제일 강사는 불안합니다. 저희가 아텐 스터디는 제가 그 철학 아카데미라고 한 10여 년째 우리 철학하는 분들이 같이 하는 대중 강의하는 기관이 있는데, 만성 적자인 기관이죠. 약간. 근데 그때부터 아텐 스터디는 같이 우리가 작업을 했던 팀인데요. 만나서 반갑고요. 이게 사실 융복합이 오늘날 되게 좀 쟁점이 돼 있고, 그래서 앞에 하신 분들도 보면 뭐 다른 걸 한 것도 있고, 아마 우리 이종환 선생님은 융복합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피를 토하면서 하셨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굉장히 무거운 이론적인 얘기 말고 실제 융복합 얘기를 굳이 안 하더라도 어떤 융복합이 뭔지에 대한 개념이 없더라도 어차피 상당히 복합적인 접근이 되고 있는 분야의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보는 정도가, 그건 왜 그럴까 하면 결국 그 사태 자체가 복합적이고 사태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관점에 접근할 수가 없는 사태가 우리 삶의 전체죠. 사실 그게 논란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 예를 들면 몸과 마음 하잖아요. 몸과 마음. 몸과 마음은 두 개의 현상입니까? 하나의 현상입니까? 응? 몸과 마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머릿속으로 강의를 하지만 약간 졸립다라는 졸리운 어떤 감각이 나오는데, 그 감각은 제가 졸립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떤 제 뇌의 어떤 상태죠. 뇌의 어떤 상태잖아요. 졸리울 때의 상태 A와 기쁠 때의 상태, 뇌의 상태 B가 다를 거잖아요. 그러면 그 뇌의 상태를 생리학이 서술할 때는 졸립다라고 서술하지 않고 어떤 신경이 어떻게 돼 있다라고 서술을 할 것이고, 저는 지금 약간 심리적인 용어로 졸립다라고 서술을 할 것이고, 그러면 두 개의 서술이 몸과 마음이, 졸립다는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고, 뇌의 상태는 몸의 상태니까 서로 다른 두 상태에 대한 서술인지, 아니면 하나의 상태에 대한 다른 관점의 서술인지, 이게 이제 몸과 마음의 관계에서 논란거리가 된 거다. 몸, 마음은 하나냐, 둘이냐. 마음이 따로 없다. 마음은 우리의 몸이 갖고 있는 신경생리적 상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상태는 하나인데 서술을 생리적인 말로 서술하기도 하고 심리적인 말로 서술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럼 이제 그건 어찌 보면 융복합은 아닌 거죠. 하나의 상태를 다르게 서술하는 거. 물론 다르게 서술하는 이유가 생리적으로만 서술해서는 뭔가 좀 다 서술이 안 된다 생각해서 심리적인 서술도 들어가야 이게 다 서술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약간 복합적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사태는 하나인데 서술 방식이 다르다. 여러인 것처럼 보여도 학문마다 서술 방식이 다르고 또 여럿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상태는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많은 현상이 사실 사태 자체가 심플하지 않고 복잡하고 복합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거니까 결국 접근도 그 이름을 뭐라고 붙이건 하여튼 복합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생겨나는 거죠. 대상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양파 껍질 벗기듯이 이제는 다 알았나 싶었는데 또 한 껍질 벗기면 또 다른 측면이 있고, 그럼 또 다른 접근을 해야 되고, 또 하나 벗기면 또 다른 측면에서 또 하나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융복합적 접근이라는 건 말을 들으면 동일한 수준에서 여러 관점을 합치는 듯한 느낌이 가지만 실제 역사적으로는 그런 경우보다 한 측면이 드러났지만 그걸로 충분히 서술이 안 되니까 또 다른 학문이나 또 다른 측면이 접근되고,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누적돼서 결론적으로 융복합적 이해에 다다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따라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융복합적 접근이라는 게 어찌 보면 복잡한 대상에 접근하는 인간이 갖고 있는 지적 한계 때문에 당연한 아주 내추럴한 접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대에 이 대중문화 이런 문제에 접근할 때도 전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복합적인 접근을 하느냐.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다 얘기하기에는 아마 시간이 부족하고 대중문화 얘기하다 보면 얘기가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번 스케치를 해보자. 예를 들면 문화도 이게 사태가 심플하지 않은 게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그러면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근대에 와서 얘기가 되지만 하나는 일종의 문화유물론, 하나는 문화관념론 이런 두 관점이 서로 대립을 해요. 문화관념론은 문화현상을 당연히 관념론이라는 말이 붙은 건 정신이나 가치관 차원으로 환원하려는 문화 주체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정신이나 가치관으로 환원하려는 거고 문화유물론은 문화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문화현상을 규정하는 물질적인 조건, 사회적인 규정 요인을 탐구하려는 거, 객관적인 조건을 탐구하는 거죠. 예를 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식인풍습 혹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 있습니까? 고대 국가가 성립하면서 한두 곳 빼고는 식인풍습이 싹 없어졌는데 이게 왜 없어졌을까? 도대체 하나의 문화현상이 사라진 거죠. 또는 식인풍습을 금기시하는 새로운 규범과 문화가 생겨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고대 국가가 성립하면서 식인풍습이란 현상이 없어지고 식인풍습을 금기시하는 새로운 규범, 문화가 확 생겼을까? 쭉 생겼을까? 도대체. 그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화유물론, 문화관념론 입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고대 국가 성립은 우리나라도 뭐 신라, 백제, 고구려 성립할 때 뭐가 중요합니까? 불교를 받아들여서 고급 종교를 바탕으로 전체를 아우르는 고대 국가가 성립됐기 때문에 고대 국가 성립은 그 국가로서 전체를 아우르기 위한 통치 이념이 필요하고 그 이념은 대체로 고급의 종교들을 고대 사회는 이념을 했기 때문에 그 고급의 종교들은 고급의 가치관,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하는 고급의 가치관을 갖고 있었고 따라서 고대 국가를 성립하게 만든 고급 종교들의 가치관 때문에 식인풍습을 금기하는 문화가 쫙 퍼졌다. 그건 어느 발달 단계가 상관없이 공유되게. 따라서 고대 국가 성립, 식인풍습을 금기시하는 윤리, 그것 하나의 문화죠. 그 윤리는 바로 고급 종교의 가치관, 고대 국가의 정신을 이룬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게 문화 관념론의 입장입니다. 근데 20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문화유물론 입장은 문화유물론은 우리나라도 번역이 많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책방에 가면 마빈 해리스라는 인류학자가 쓴 책들이 많이 있죠. 문화의 수수께끼. 그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음식 문화의 수수께끼.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입장이냐? 왜 식인풍습이 없어지느냐? 고대 국가 성립하면서 종교적인 가치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대 국가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생산력이 발전돼서 그러니까 고대 국가 이전에는 보통 포로를 잡으면 누굴 먹었느냐 도대체 고대 국가 이전의 식인은 누가 식인의 대상이었느냐? 주로 전쟁 포로가 대상이었대요. 전쟁 포로가. 그러니까 포로를 잡으면 얘를 살려놓으면 아직 그 생산력 수준이 낮아서 얘가 지 혼자 일해가지고 지 먹을 걸 못 만든다 이거죠. 협업을 해야 되는데 포로하고 협업을 할 수는 없고 그럼 걔를 살리려면 내가 일해가지고 남은 걸 우리가 일해서 걔한테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오히려 우리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고 어차피 그래서 우리가 데리고 있기엔 부담스러운 요소 대상이고 그냥 죽이긴 아까우니까 왜 전쟁하러 다니다 보면은 식량이 부족한데 포로를 잡으면 포로를 식량으로 일종의 전투식량입니다. 전투식량.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전투식량이라면 알죠. 그래서 포로를 뭐 다 먹지는 않지만 이 정벌하는 현장에서 잡아먹는 살려놓으면은 오히려 키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 내가 부담스러우니까 걔를 잡아먹는 풍습이 일반적이었는데 또 걔를 잡아먹으면 다른 어떤 정벌지로 갔을 때 니네가 말 안 들으면 니네도 맥힌다라고 강력한 공포도 줄 수 있고 그랬는데 고대 국가 성립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이 되니까 생산력이 발전돼서 이제 포로를 살려놓으면 걔한테 도구를 하나 이렇게 주면 걔가 혼자 일해도 지 먹을 거를 생산하고 오히려 더 남게 되니까 남는 걸 내가 차지하는 게 나으니까 따라서 잉여가 나오게 되는 생산 수준이 되니까 포로를 먹는 풍습이 싹 없어지고 포로를 노예로 삼는 단계로 노예제가 이제 생긴 노예로 삼는 단계로 넘어갔다. 이게 이제 문화유물론의 설명 방식입니다. 서로 이제 완전히 대립적인 설명 방식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면 왜 성서나 코란에서는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느냐? 못 먹게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구약 성서에 대한 믿음이 강하면 돼지고기 안 먹어야 되는데 왜 돼지고기 안 먹게 하느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붙지만, 뭐, 굽이 뭐 갈라진 걸 먹지 마라 등등 많이 붙지만, 핵심은 뭐냐면, 이 성서나 코란이나 유목 지역에서, 문화 관념론은 뭐냐면, 그건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었다. 돼지를 부정시 생각하는 가치관이었다. 근데 그 경우는 이제 뭐가 설명이 안 되냐면, 왜 걔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생각했을까? 그 이유는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가치관은 원래 설명이 잘 안 됩니다. 나 저거 싫어. 나 저거 안 좋게 생각해. 그럼 끝일 수도 있는데, 문화유물론은 왜 그럼 걔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돼지고기를 부정시하는 듯한 가치관이 생겼을까? 그걸 또 다르게 설명하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그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은 먹어도 되는데 양이나 염소나 소나는 먹을 수 있는데 돼지는 되새김질을 못하는 동물이라서 먹지 못하게 돼요. 왜? 유목지역에서는 안 그래도 곡물이 부족한데 돼지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걸 먹여야 얘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인간과 식량 경쟁을 하는 동물이고 나머지 소나 염소나 양은 인간이 안 먹을 수 있는 거친 풀을 걔들이 먹고 씹었다 뱉었다 씹었다 뱉었다 해서 소화를 하니까 유목지역에서 사막지역에서 인간이 생존하기에 전혀 인간한테 부담 없는 동물들이고 우선 돼지는 인간이 양식을 나눠줘야 되니까 부담스럽고 둘째는 나오는 것도 훨씬 많다. 돼지는 고기밖에 안 나오지만 여러분 돼지 젖 드셔보셨습니까? 돼지 젖? 근데 양이나 소나 염소나 다 젖도 주고 가죽도 주고 하니까 훨씬 나오는 것도 많고 또 세 번째는 돼지는 딴 동물에 비해서 껍데기가 털이 별로 없기 때문에 더위를 막기 위해서는 수분을 필요로 해서 돼지가 이게 진흙탕만 있으면 가서 몸을 비비면서 수분을 피부에 공급하려고 하는데 다른 동물들은 비교적 그래도 막을 수 있는 털들이 있어서 사막 지역에 키우기도 유리하고 결국 인간 생존에 불리한 동물이 그 환경 속에서 돼지였기 때문에 돼지를 못 먹게 하는 돼지를 못 먹게 하고 결국 키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종의 규범이 생겼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대립적인 설명 방식들인데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 다각적인 접근을 통한 복합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생길 때는 돼지고기를 안 먹으라는 규범이 그렇게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연 환경 때문에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긴 규범이 가진 영향력 때문에 그런 가치관을 내면화해서 안 먹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을 환경과 관련해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두 관점이 상호 대립적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이 다각적으로 이걸 어떻게든 복합적으로 이해해서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적절히 이해해서 접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황 자체가 복합적이면 서로 대립적인 관점들도 어떤 식으로건 결합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 융복합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아주 특별한 기술적 방법론으로 정립하려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정립이 있기 전부터 사태가 복합적이면 다양한 관점, 다양한 학문의 접근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들을 어떻게 인식자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잘 횡단하면서 사태의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전 면모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인식 주체는 결국 복합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 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대중문화도 그런 그 대상 중에 하나일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대중문화도. 아까는 잘 올라가더니 이제 안 올라가네요. 왜냐하면 대중문화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날 중요한 키워드가 자본주의, 기술, 매체, 욕망, 무의식 이런 것들이 대중문화와 관련 여러분 흔히 대중문화 관련 책이나 그걸 읽으면 저런 키워드가 막 연결이 됩니다. 근데 저런 키워드 중에 어느 하나만으로 대중문화를 이해할 수 있냐 이해 못하고 대중문화의 전모를 알려면 저 키워드 전체를 파악해야 되는데 저런 키워드는 대체로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자본주의가 한 이제 영역이고 기술과 매체라는 게 또 하나의 영역이고 욕망과 무의식이라는 게 또 하나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아까 말한 대중문화도 문화니까 문화 유물론 관념론을 따지면 객관적인 토대에 해당되는 게 자본주의와 기술 매체이고 주관적인 토대에 해당되는 게 욕망과 무의식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이해해야 도대체 대중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예인데 스케치만 해보죠. 우리가 하나하나를 자세히 얘기할 시간 없고. 대중문화는 상업적이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 대중문화는 자본주의와 관련될 수밖에 없는데 왜 대중문화는 그럼 대중문화가 상업적 아닐 수는 없냐? 상업적이라는 게 대중문화의 운명이냐? 상업성을 벗어난 대중문화는 있을 수 없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문화가 20세기에 많은 사회 철학자들이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으로 대중문화를 특징 지었는데 대중문화가 문화산업이 아닐 수 없냐? 그냥 단순한 취미 활동으로만 대중문화가 이루어질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없나요? 그러면 그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입장은요. 사실 대중문화는 상품이 아닐 수 없다. 왜? 대중문화의 본질적인 그 일종의 틀거리가 자본주의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과 이게 이런 그 결론을 일종의 자본주의에 대한 경제학적, 사회학적 접근에서 끌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인 토대를 그런 경제학적 또는 사회학적 접근에서 가져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본주의 발전 과정 보면요. 자본주의 발전은 시장의 확대 과정이죠. 시장을 확대해서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시장을 확대하는 방식 크게 보면 외연적 팽창 방식과 내포적 확장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연적 팽창은 밖으로 시장을 넓혀 나가는 거. 가장 한 국가의 자본주의 성립한 다음에 가장 심플하게 했던 전략은 식민지 개척이죠. 제국주의. 외국의 시장을 개척합니다. 다 그래 자본주의는 제국주의 정책을 펼쳤잖아요. 식민지는 값싼 원료와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생산된 물건을 독점적으로 팔 수 있는 아주 독점적인 시장 역할을 하니까 누구나 손쉽게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세계 1, 2차 대전의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물론 복합적인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또 전공에 따라 1, 2차 대전의 이유를 다르게 해설하겠지만 1, 2차 세계대전 밑에 엄연히 놓여있는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는 식민지 쟁탈전의 성격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 힘에 부딪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처럼 선발 자본주의 국가들은 이미 자본주의를 확립한 다음에 해외 식민지를 잘 개척하고 있는데 독일이나 일본 같은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이 늦게 자본주의가 된 다음에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하니까 다 붙잡고 있으니까 방법은 뺏어오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두 부딪힘이 세계대전의 밑에 깔려있는 성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소모가 큰 방식이 되는 거죠. 제국주의가. 그래서 20세기 전반기를 지내면서 야 이거 소모가 너무 크다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그 다음에 내포적 확장 전략으로 바뀝니다. 내포적 확장 전략은 뭐냐면 요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대중문화라는 게 바로 내포적 확장 전략 결과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왜? 밖으로 시장을 넓히지 않으면서 내부에서 어떻게 하면 시장을 넓힐까?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왜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시장이냐? 첫 번째는 이전에는 상품이 아니었던 걸 상품으로 만들면 시장이 결국 넓어지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 문화라는 영역이 19세기까지는 대중적인 상품이 아니고 몇몇 일부 예술 작품을 귀족이나 상층 부르주아지만 상품으로 여기고 팔았는데 이걸 대중적 상품으로 문화를 상품화시킴으로써 시장이 문화까지 넓어지는 거죠. 시장 확대 효과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프로스포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즐기는 프로스포츠. 19세기까지 스포츠는 사실 프로가 아니죠. 아마추어입니다. 잘해봤자 해주는 건 이상한 금메끼 목걸이 하나 걸어주고 박수 쳐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프로화시켜서 산업화시켜서 보는 놈 돈 내야 되고 하는 놈은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는 걸로 해서 많은 돈을 주고 그와 연관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스포츠가 인간이 몸을 움직이는 스포츠의 영역이 상품의 영역으로 편입되죠. 그럼 그것까지 이제 시장이 확대됨으로써 새로운 상품들이 생겨난 거고 그에 따라 시장이 이제 시장 규모가 커지니까 실제로 문화 자체를 상품화시키는 전략이 시장 확대, 내포적 확장의 중요한 전략이었는데 그게 성공되면서 대중문화가 성립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대중문화 자체가 문화로서 상품의 확대 효과만이 아니라 다른 상품을 넓히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일종의 대중문화를 통한 문화적 상징 조작이 상품 확대에 그 상품 판매 영역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게 확보가 되죠.
문화적 상징 조작이 뭐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은 모르시겠지만 저하고 이제 나이 또래 비슷한 분은 제가 80학번인데 제가 다닌 대학 다닐 80년대 대학 다닐 때 물어보면요. 남학생이 대학생이 목걸이를 하고 왔다. 이거 쉽지 않은 목졸리를 부는 게 있다. 쉽지 않은 거야. 귀걸이까지 하고 왔다. 이거 진짜 뭐 백차 불러서 보낼 분위기였어요. 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어디 남자가 목걸이와 귀걸이를 하냐. 그죠? 근데 대중문화의 멋진 대중들의 흡인력을 가진 남자 이제 배우나 남자 모델이 CF에 목걸이를 하고 나오고 귀걸이를 하고 나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처음에는 반감을 가지죠. 아니 저게 말이야 남자가 이랬다가 그 인물이 갖고 있는 문화적 흡입력 때문에 처음에는 저게 반발력이 저항감이 생겼다가 곧 보니까 괜찮네로 싹 바뀝니다. 괜찮네로 싹 바뀌면 그게 문화적 상징 조작. 그럼 그때부터는 목걸이 귀걸이를 누가 슬슬 하기 시작하느냐. 남자들이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여자한테만 팔아먹던 장신구를 문화적 상징 조작에 의해서 남자한테도 팔아먹게 되니까 실제로 시장 확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 역할을 대중문화가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걸 뭐랍니까? 머리띠? 이 머리에 타는 거 머리띠라고 그러나요? 머리띠도 어디 옛날에 남자가 머리띠를 합니까? 근데 요즘 학생 중에 머리 긴 남학생 머리띠 하는 학생들 많이 있잖아요. 그걸 한국에서 누가 그 상징 조작을 했어요? 안정환. 응? 안정환이 그거 하고 나오고 그걸로 뭐 키스하고 이러면서 남학생들이 하잖아요. 응? 그 일종의 대중문화의 기능이죠. 옛날에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여학생이 군화 비슷한 스타일, 저것도 약간 군화 비슷한데 신고 다닐 때 밀리터리로 그거 입는 결혼하는 남학생한테 발 밟힐 분위기였어요. 그거는. 근데 그것도 멋진 여자 연예인한테 밀리터리로 군화를 신겨놓고 보여주면 처음에는 여자가 왜 저래 그랬지만 그 연예인이 가진 문화적 흡입력 때문에 괜찮네 야성적인데 느낌이 바뀝니다. 그럼 그때부터 막 신죠. 그러면 이제 남자한테 팔아먹던 군화를 여자한테도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릴 때 우리 학생들 한때 많이 듣던 X세대 그것도 뭐예요? 마케팅 용어입니다. X세대는 이런 걸 입고 이런 걸 먹고 이런 데 가고 이렇게 논다라는 문화적 상징 조작이 이루어지면 그 세대 학생들은 소외감을 갖지 않고 내가 X세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소비를 골몰하게 되죠. 시장 확대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대중문화 자체도 상품화되지만 다른 상품의 소비자 확장에도 대중문화가 하는 상징 조작이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되면서 대중문화가 하나의 영역으로 확립됐기 때문에 태생상 자본주의 시장 확대와 본질적 연관이 있으니까 태생상 상품의 영역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왜 혼자 확장은 끝났느냐? 끝나지 않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국내에서는 이제 지구에서는 식민지 개척이 힘드니까 우주 개발이라는 게 사실은 식민지 개척 개념이 그 속에 들어 있었던 거죠. 우주 개발이. 왜 사람들이 달에 그 많은 돈을 들이면서 달에 왜 갔겠어요? 왜 가려고 했겠어요? 토끼 잡으러 간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거기도 엄청난 자원이 있을지 모르고,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걸 선점하면, 그게 모두 우리 게 되니까, 그걸 노리고 이제 접근했지만,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나오는 게 별로 없다. 나오는 이상한 돌멩이 몇 개 가져오고 이러니까, 그걸 중간에 포기하지만, 그 포기가 헛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왜? 그 우주 개발을 선도한 덕택에, 사실은 우리가 비행기가 다니는 것만이 아닌 우주에도 대기권 안팎에도 일종의 국경 개념이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신위성이 다니는 그 궤도에도 이미 선점한 곳들이 그 궤도를 차지하는 국경 개념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른바 정보사회라는 게 정보사회에서 뉴미디어가 작동을 하려면 위성이라는 건 필수적인 요소죠. 위성 없이 정보사회 여러분의 이 매체들이 딱 작동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지금 GPS도 그렇잖아요. 일상생활에 점점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영역을 일찍 우주를 개발한 나라들이 이미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사회에서도 계속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는 토대를 닦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헛돈 넣은 게 아니죠, 그게. 그래서 그 개념이 일종의 외연적 팽창 개념이 연장되고 아직 남아있는 셈이고, 그 다음에 정보화는 뭐냐, 전체로 보면 자본주의의 내포적 확장의 가장 최근 단계로 읽힐 수 있는, 우리 대중문화와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 약간 관련되지만, 뭐냐면 사이버 스페이스가 현대문화의 새로운 환경인데 사실 지금은 마켓 네트워크이죠. 한때 해커들이
정보의 상품화에 대해서 저항을 했지만 이제는 해커들도 다 뭐합니까? 보안 전문가로 이 시스템 속에 다서 일종의 편입되어 있는 셈이고 해커는 이제 영화 속에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주 어릴 때부터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사이버 스페이스는 정보 공유의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 사냥 대회도 하고 빨리 정보 찾기, 뭐 인터넷 서바이벌 게임도 했지만 그 다음에 언제부턴가 닷컴으로 바뀌고 이제는 완전히 사이버 스페이스는 마켓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뭐 정보 공유 이런 거는 지금 주요 개념이 아닌 걸로 정보 공유만으로 이 큰 돈으로 이 네트워크를 깔아서 과연 움직일 건가? 누구나 그 기대하기 힘든 거죠. 공적 네트워크만으로 과연 정보 사회를 이룰 수 있느냐? 이런 수준에 올라오기 힘든 거죠. 마켓이 돼 있고 그 때문에 사실은 정부와도 이제 자본주의의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산업 자본주의 시장의 문제가 정보 사회에서 한동안 사라질까 생각해 봤지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정보 불평등, 자본주의 시장의 제일 큰 문제가 불평등이잖아요. 여전히 정보 사회도 디지털 디바이드는 남아있고 정보 격차는 여전히 있는 거고 또 처음에는 정보화는 뭔가 공공성 중심이고 이런 얘기 했지만 시장이 되면서 공공성 약화되고 상업성 강화되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의 강화도 있고 온라인에 접근 못하면 소외되는 문제가 새로 생기기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인간에 대한 시장의 지배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야? 옛날에는요. 산업사회는 여러분 물건 살려면 시장에 가야 되잖아요. 시장이 24시간 안 열잖아요. 밤에는 뭐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참다 보면 내일 아침에 마음도 달라지고. 또 시장 가려면 가기 귀찮으면 안 가고 이러는데 그래서 시장이 인간을 지배하는 공간적, 시간적 한계가 있었는데 이게 온라인 시장이 일반화되면서 이제는 자다가 꿈꾸고 바로 잠깐 깨서 꿈에 그리던 걸 클릭해서 주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시장과 만나는데 공간적, 시간적 한계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인간은 24시간 어디에서건 네트워크만 있으면 시장 속에 있는 시장 존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산업자본주의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밤에는 시장 못 가고 또 원하는 상품이 있는 곳에서 사야 되지만 이제는 인간의 삶 전체가 시장 속에 편입되어 있는 인간에 대한 시장의 지배가 강화되어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자본주의의 문제가 시장의 문제가 더 강화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생겨나는 거죠. 자, 여하튼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상하게 막 잘못 누르니까 막 가네요. 이제 대중문화는 결국 자본주의라는 것이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자본주의와 대중문화의 연결점 이것이 일종의 학문으로 따지면 경제학, 사회학 뭐 이런 데서 해야 되겠지만 자본주의의 대중문화의 객관적 토대 하나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것만으로 다 되느냐? 과연 지금의 대중문화의 모습을 시장만으로 설명할 수 있냐? 설명할 수 없으니까 양파 껍질을 하나 더 벗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중문화를 규정하는 또 중요한 요소가 뭐냐?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안 먹네요. 잠깐. 됐습니다. 기술입니다. 테크놀로지, 매체.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별개로 지금 대중문화잖아요. 대중이라는 요소가 들어가야 지금 대중문화가 성립하는데 그거는 기술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대량 유통. 그러니까 복제 기술, 미디어 기술이 없으면 성립 안 하는 거죠. 이 기술의 중요성을 사실 일찍이 깨달은 사람은 한국에서는 심영래 씨였습니다. 심영래. 신지식인. 왜냐하면 심영래 씨가 공룡 영화를 많이 만들고 싶어 했잖아요. 그 중간에 많이 만들었죠. 한때 티라노의 발톱이라고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모형을 만들어서 만든 티라노의 발톱. 그래서 티라노의 발톱이 사실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될 영화입니다. 한국 영화 중에 지금 기준으로 보면 최다 인기 연예인 출연작입니다. 지금 유명한 MC들 그거 다 나와요. 거기 유재석 무슨 다 나옵니다. 이 옛날 신인 때.
그러니까 이제 지명래가 버스 대절해서 후배들 서울 예전 가서 말이죠. 후배들 야 버스 타 어디 갑니까? 송은이 뭐 다 나가요. 일단 간다. 가서는 로켓장에 내려놓고 야 영화 찍는다. 옷 벗어. 원시인 1, 원시인 2 까마귀 칠하고.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최다 인기 연예인 출연작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걸 극장에 걸었는데 하필이면 그 맞은편 극장에 뭐가 개봉됐냐? 쥬라기 공원이 개봉된 거예요. 피박살 났죠. 그래서 본인 말에 따르면 나라도 쥬라기 공원 보지 티라노의 발톱 안 볼 거다 이거죠. 나름대로는 이 공룡 껍데기를 뭐 우레탄으로 할까 뭐로 할 고민해서 만들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테크놀로지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쨌든 싼 값이지만 테크놀로지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고민을 한 거죠. 무리수도 두고. 그래서 어쨌든 뭐 용가리도 나오고 뭐 등등등 나온 거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날 테크놀로지를 통과하지 않은 대중문화 그 산물은 눈을 뜨고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우리 아무나 그 앨범 낼 수 있습니다. 뭐냐면 가서 술 먹고 아무렇게나 불러도 기사가 다 보정해 줍니다. 다 올리고 내리고 돈만 많이 들지 돈이 많이 들지 다 올리고 내리고 보정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브의 가치가 자꾸 올라가는 거고 라이브도 사실은 테크놀로지 작용해요.